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지역 마을버스 업계가 서울시를 상대로 재정 지원 확대와 요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서울시는 업계의 경영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회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기사 임금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137개 마을버스 업체가 244개 노선을 가동 중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 62%인 84개 업체가 적자를 냈습니다.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가 시행되지는 않지만 이들 적자 업체 지원에 지난해 서울시 재정 17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을버스 업계 전체 운송 수지를 봤을 때 135억 원의 흑자가 난 점을 주목하며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된 업계에 공공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재정 지원 방식은 마을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 흑자분은 그대로 개별 사업자의 몫이 되고 적자분만 우리시 재원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구조로 중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마을버스 업계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업계는 시가 현실에 맞지 않은 잣대로 업계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적자 지원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인 운송 원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정작 수십 개 업체는 적자를 내고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서울시가 적용하는 마을버스 한 대당 하루 운송 원가는 45만 7천 원으로 이는 업계가 주장하는 54만 원보다 9만 원가량 낮습니다. 평균 운송원가, 흑자 운송원가, 적자 운송원가 나왔으면 똑같이 적용을 갖고 해야 되는데도 적자 운송원가를 갖고서 전체 업체가 다 그렇다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 볼 때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끔 호도하는 거죠. 이 같은 입장차를 주목한 서울시 의회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쟁점이 되는 버스 운송 원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운송업과에 대한 신뢰성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내버스 기사보다 150만 원가량 낮은 마을버스 기사 임금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이 처우가 대단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마을버스에서 해마다 일정치 않은 재정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경전철 등이 확대되면 마을버스 승객이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 체육단체들의 비위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채용 비리와 불투명한 회계 운영 의혹 등을 놓고 시의원들과 체육단체들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채용 비리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태권도협회 현직 상임고문이 자신의 친인척, 제자 등으로 협회 직원을 꾸린 건 물론 운영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이에 대해 최진규 회장은 인신공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임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지 않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임원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또 다른 권력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제가 바집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다른 권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불투명한 회계 운용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 홈페이지 관리에 최근 5년간 1억 원 넘게 편성됐는데도 인터넷에선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임원들의 출장비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전국체전 임원 특별 출장비, 고문, 회장, 상근이사 80만 원. 또 여기에 딱 뭐라 됐냐면 임원의 특별 출장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신의 직책이 있습니까? 서울시 체육회는 매년 시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으며 관련 체육단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비리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별 종목 회원단체마다
소수의 권력이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는 다음 달까지 체조 종목에서 제기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최선 서울시 의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와 대응 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및 보고 의무, 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교육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학교장이 관리 계획에 따라 야외 수업 금지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소양 서울시 의원이 주관한 우리 다 같이 함께 서울시 다문화 가족 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 토론회가 지난 4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 제2차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기본 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문화 가족센터 종사자뿐 아니라 이주민 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의무화, 이주 여성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강화의 필요성, 다문화 청소년 문제 전담 지원 체계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조상호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교원이 총 9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4년간 누적 미발령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이 74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아교원 95명,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원 35명, 특수교원 34명, 중등교원 6명 순이었습니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다년간 누적된 미발령 교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실시하다 보니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만 기다리는 예비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예측 가능한 신규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마을 단위에서 골목 단위까지 촘촘해진 차동 2.0을 선보이는 등 날로 삭막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잃어가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 마을 미디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을 미디어를 위한 조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례 소개에 앞서서 마을 미디어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주민들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며 마을의 이슈를 나누는 신문, 라디오, TV,
잡지 등의 모든 매체를 바로 마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 마을 미디어만이 가진 특별함은 나와 내 이웃이 함께 마을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꺼진 가로등과 베어진 가로수 등 우리 마을의 이슈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마을에서 열리는 콘텐츠들을 소개하며 사람과 마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돼 주기도 합니다. 또 재해나 재난 시 전국 방송에서는 담을 수 없는 우리 마을만의 상황을 공유해줘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마을 미디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최근 1인 미디어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 마을의 소리를 전하고 소통하는 마을 미디어는 시민 누구나 콘텐츠를 가지고 또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하나 서울시 의원은 지난달 서울특별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일상을 공유하고 또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미디어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데에는 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5곳의 마을 미디어 단체에 1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콘텐츠 제작과 마을 미디어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산이 1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7년째 비슷한 유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마을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지원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마을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했고요. 또 마을 미디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마을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 콘텐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죠. 네, 이게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방송이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또 나 또한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이 되지만 과연 이 마을 미디어가 참여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돕는다는 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을 미디어를 통해 시민이 정치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미 많은 사례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몇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각각의 매체를 통해 지역 정치 공론장 실험을 펼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진구 마을단체가 주축이 된 우리 동네 선거방송 프로젝트와 서대문구 가재울 라디오의 구청장 후보자 토론방송, 또 성동격서 느그시온 모아시노, 라디오 금천의 7기 지방정부에 바란다, 우리 동네 정치샬롱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 후보의 인터뷰와 토론회를 진행해 우리 동네의 기초의원 후보들은 누가 있는지, 또 이들이 내 마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마을 미디어를 통해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서울 지역 16곳의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주관한 주민 마이크 캠페인을 통해서는 지방선거 정책 제안 주민 발언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정책 스티커 투표, 내가 직접 포스트잇으로 제안하는 우리 동네 정책 등이 진행돼 정치 공론장으로서의 순기능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수단은 물론이고요. 제대로 기획된 뉴스 등의 지역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까지 마을 미디어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사회적 발언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데에는 마을 미디어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는 셈이죠. 그렇네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내 마을에서 개인이 겪는 사소한 불편이나 건의사항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을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하는 거군요. 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을 미디어. 현재 서울에 활동 중인 100여 곳의 마을 미디어 중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40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산이 조금씩 증가하며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성과가 충분하진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서울시의회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구 의원이 시민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마곡지군의 서울식물원을 방문했습니다.
식물원 경내를 두루 살펴본 박 의원은 식물원 조성공사에 참여한 SH공사 관계자에게 공원 주변 호수를 산책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수경시설 초입부의 보도와 담수 부분 식별이 어려워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 호수 주변 콘크리트 계단 간 높이차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점 등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점을 지적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한 서울 최초의 보타닉 공원으로 정식 개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미비점이 발견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10월 임시개방 이후 이미 시민과 함께 숨쉬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물원과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볼거리가 풍성한 테마공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재훈 의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제도 활용 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 활성화를 주장하고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자연공원 구역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 의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토지주의 매수 청구에 대해 서울시가 응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공원보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을 마친 정 의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안으로 서울시는 한 가지 원칙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원시설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